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살펴봤던 책인데 지리의 힘에서도 이 아프리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아프리카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정학 책들에서 의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지리의 힘을 보기 전에 다른 책들을 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역사를 통틀어 한 나라의 땅, 물길, 경계, 연안의 형태가 그 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한 가지 요인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시피 광대역 체제는 운항 가능하고 서로 연결된 천해의 수로가 13,000마일 이상 이어지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국내 운하 체계를 모두 합한 길이보다도 길다. 이 수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경작 가능하고 온대성 기후지대이며 단일한 정치적 관할권 하에 놓인 세계 최대의 크기의 평원과 이 수로가 거의 완벽하게 중첩된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 유럽은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섬도 있고 반도도 있고 반도에 또 다른 반도가 달려있다. 산맥이 반도를 가로막는다. 바다와 해협, 까마득히 치솟은 산맥, 깊은 계곡과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있다. 유럽의 강들은 미국의 강처럼 하나로 만나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유럽의 강들은 사방팔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보다 갈라놓는다. 강들이 여러 국가들의 민족들의 그런 경계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나타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하나로 통합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강은 이제 놀랍도록 멋지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운송하는 데는 하등의 쓸모가 없다. 대개가 고지대에서 발원한 강들이 가파르게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 아프리카 하천들의 이러한 결점은 지역 간의 교류와 교역의 발전을 저해했다. 니제르강, 콩고강, 잠베지강, 나일강을 비롯한 대규모 하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니제르강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콩고강, 그 다음에 잠베지강 이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천들이 비록 교역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역사에는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력 발전용으로는 이러한 강들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이슈가 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일강 위쪽에 이제 이집트가 존재를 하죠. 이집트는 거대한 나라이기는 하나 인구 대다수가 나일강에서 불과 반경 10여 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다. 반면 이제 그 아래에 에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는 고지대라는 위치와 더불어 고지대에서 내리는 비를 이용해서 20개가 넘는 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급수탑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론상으로 보면 댐에 1년치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댐 건설이 완료되고 에티오피아가 자국민만 쓸 수 있는 물을 보유하려 한다면 이집트로 흘러가는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 또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티오피아에서 나일강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제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기사가 이제 2022년 2월 21일 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이제 건설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집트가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도 점차로 지역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인구가 이집트는 1억 400만 명,
에티오피아가 1억 1,7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현재는 약하지만 계속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 댐 건설에서 나일강의 이 물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갈등이 아프리카에 있다라면은 이제 또 다른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입니다. 나이지리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국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국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고품질의 원유는 이 나이지리아의 주로 남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부의 나이지리아 주민들은 석유를 팔아서 얻은 이득이 나라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데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코하람, 급진 그 이슬람 그 무장단체죠.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 왕국을 세우겠다면서 발전이 더딘 나이지리아 북부에 거점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이라는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 지도를 보시면 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대가 이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있고 이 나이지리아가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북쪽 지대에 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한 보코하람 무장단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가족과 집 잃은 나이지리아의 레베카. 보코하람 무장단체 대원들이 지른 불. 또 이제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여학생을 납치한 보코하람 기순자의 사회통합을 지지했다. 그래서 보코하람과 그 분파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의 준동으로 4만 명이 사망하고 220만 명의 난민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석유를 놓고선 불평등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인 앙골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보다 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인구의 다수는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서부의 절반에 모여 있다. 그리고 유전 대부분 또한 서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에 설치된 굴착 장치 대다수는 미국 회사의 소유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소비된다. 이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앙골라는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앙골라가 2분기에 원유를 1억 360만 배럴을 수출을 했다. 석유 수출 대상국은 중국의 54.94%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중국의 1대1로 거점국마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 앙골라,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원유의 약 3분의 1을 아프리카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털을 잡은 이상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 그리고 그 자원과 상품의 이동을 보장해줄 정치적 안정이다. 중국의 접근은 많은 아프리카 정부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베이징 정부나 중국의 대형 기업들은 인권이라는 미묘한 문제는 입도 뻥끗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개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은 짐바브웨의 국회의사당 2,650억짜리를 지어줬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의 서아프리카 최대의 항구를 완공을 시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일방적으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아프리카의 자산들을 중국이 이제 가져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디폴트 잠비아. 그래서 중국이 채무 조정을 앞장서야 해결한다. 잠비아의 총 대외 공적 채무 약 22조 원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강대국을 뽑자면은
남아공을 뽑을 수가 있죠. 이제 북쪽에는 이집트가 존재를 하고 중간 지역 쪽으로 오면 나이지리아가 존재를 하고 남쪽으로는 남아공이 존재를 하죠.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교역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그래서 아래 기사를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 중 하나고 중국과 아프리카 전체 무역액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남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 바깥 세계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남아공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접국들을 수송 시스템에 편입시켰다. 이는 곧 이 남아공에 양방향 철도가 있고 이 항만들로부터 쭉쭉 뻗어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도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송망은 짐바브웨 등등 기타 인접 국가들을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카탄카 지역과 동쪽으로는 모잠비크까지 뻗어나간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유럽이 진출하기에 좋았던 나라가 남아공이라고 합니다. 이 지대가 점차로 높아지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모기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말라리아로부터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나라가 남아공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의 최대 교역국 남아공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드컵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 대결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요. 이 가나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볼 필요가 있겠고 전반적인 아프리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 강들이 갈라놓았었다. 그리고 또 유럽이 또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 경계선을 그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갈등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지리가 점지한 힘과 싸우고 있는데 이 대규모 식량 생산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던 이 땅에서 광물과 석유가 생산되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점차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점 더 많은 도로와 철도들이 건설되면서 믿기 어려우리만치 다양한 지역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아프리카를 지구상 어떤 곳과도 떨어뜨려 놓은 엄청난 해양의 거리와 사막도 항공 운행으로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업의 단단한 근육은 쉽게 허락지 않았던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항구를 건설하게 했다. 그래서 현재 80억을 돌파한 세계 인구, 이 인구의 정점은 아프리카에서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도 살펴봤고, 아프리카가 광물과 석유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고, 도로와 항만 건설을 통해서 다시 아프리카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리적 한계를 점차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